GS건설 2022년도 실적을 스르풋 분석 및 2023년도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0.5% 증가했고요. 스르풋 영업이익은 48% 감소했습니다. 포괄 재고 회전율이 4.3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팍팍 심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.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조 6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0.5% 증가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요. 17.8%.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만 스르풋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.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죠.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팍 떨어져 가지고 45.4%가 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.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근본적으로는 크게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스르풋 손익으로서 분석한 내용은 매출 재료비가 33.8% 증가했습니다. 매출 증가가 10.5%인데 재료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은 뭐 안 좋은 거죠. 그런데 여기 매출 재료비에는 외주비를 건설회사를 분석할 때 2022년도부터는 외주 하도급비 있죠. 보통 다 본인들이 다 직영공사를 할 수 없죠. 꼭 연속 작업하는 그런 게 아니고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 인력들은 외주 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모았다가 또 일이 없으면은 또 노는 거고요. 이런 건설 업종 직종의 특징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 가지고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스르풋율이 무려 두 자릿수가 내려갔습니다. 11.7%. 그리고 운영 비용을 열심히 이 삭감을 해 봤습니다만은 생산성 떨어지고 스르풋 영업이익은 48%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725억이나 더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위에 재고 흐름은 필히 언젠가는 실현돼야 될 공시 목표가 되겠습니다. 혼자 외롭게 떠든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게 돼야만이 기업의 투명성을 말하자면은 전제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할 계획입니다. 자, 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가공 배부 재고 자산은 124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. 그 중에서 독특한 것은 완성 주택이 이 40억 재고가 생겼어요. 대부분 전년도에는 크게 없다가 2022년도에 40억 재고가 있다는 얘기는 분양이 안 됐다 그런 얘기겠죠. 그리고 주택 건설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으로 친다면 재공품에 해당한다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. 이게 이제 크게 줄긴 줄었습니다. 완순주택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 계약 자산이 4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두 가지 합친 걸 포괄 재고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 계약 자산도 가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4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한 28억 정도, 2,800억 정도가 결국은 증가한 폭이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르풋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외주비를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2022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.
뭐 이게 재료비에 연동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.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청업체들이 그 자재를 사용해 가면서 공정 진행을 하니까 이거를 그 운영 비용으로 놓으면 운영 비용의 이 가공 비율이 현장 운영 비용이 너무 한 70%가 넘는 게 이제 그 건설업으로 했었는데, 야, 이게 뭔가 분석에 비합리적인 것 같다 하는 걸 느껴가지고 외주비는 그 이 건설업인 경우에 한해서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또 좀 기준이 괜찮은 기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삼성 엔지니어는 자재는 직접 취급을 안 하죠. 외주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로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이겠습니다만은, 어쨌든 이걸 같이 봐야 되겠다. 재료비하고 외주비는 같이 가는 거다.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5.7%가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거꾸로 그 삭감을 시켰습니다. 14.5%나. 이렇게 되니까 운영비용을 이 노력은 했구나. 이거는 어차피 재료비에 비례해서 그 올라가는 거고, 나머지는 우리는 직영진원들이 쓰는 돈들이죠. 이런 돈들은 우리는 열심히 그 이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.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. 그래서 이 워킹 코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운영 비용이다. 왜냐면은 이제 하청업체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감독자들은 다 직영진원이 가서 하는 걸 거고, 또 뭐 현장 회계 직원도 나가야 될 거고, 또 여러 그 비용도 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이 금액도 내려갔고, 그 다음에 그 이 현장 운영 비용 비율도 9.5% 내려갔습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그 인상이 됐다. 이렇게 이제 또 여기서도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. 외주비는 올랐고요. 외주비는 올랐고, 일반 운영 비용은 아니 운영에 비해서 그 재료비에 그러니까 그 재료 비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외주비 포함해서 올라간 거죠.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인데 요거는 이 총 그 건설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갭은 분명히 그 이 계약 자산의 증가액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2단계에서 그걸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계약 자산이 안 들어간 금액으로 표기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도 아마 그럴 거고. 그러니까 차이가 240, 한 4억 원 차이가 있고, 매년 이렇게 차이가 100억 원대가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그 빼주면은 그 PQ 이 건설 비용의 차이액과 일치를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은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, 이 내용이 뭔지는 제 머리로서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큰 차이가 있어요.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천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 자산이 3천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1393억 원뿐이 안 줄었다 이게요. 그러면은 현금이 어떻게 1616원의 현금이 어디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어,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게. 이거 추적할 단서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. 거기다가 2020년도에는 현금이 1,300억 들어왔는데 재고가 1,300억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3,938억 원이 증가했어요. 그러면은 그 5,200억이나 어디서 그 이 꽁돈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용지가 갑자기 없어졌거든요. 5천억 원대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은 이게 이 용지가 어디로 갔느냐, 용지가. 그게 원가 계산에도 들어가질 않고,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건지, 건설업에서 직접
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맛은 조금 봤긴 했지만은 뭐 이런 것까지 이 추적할 용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용지가 5천억 대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거든요. 그리고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땅을 샀다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? 그래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텐데 용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5천억이 없어졌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계약자산이라고 돼 있는데, 이제 건설업은 이제 이게 미청구 공사라고 하죠.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은 놈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, 계약자, 현금 흐름표상으로 이제 3,859억 원이 나갔는데, 계약자산 장부상으로는 4천억이 증가했는데, 147억 원이 더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금액들이 뭘까?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매출 채권이라고 그 원가 쪽에서는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대손 처리 차익들 아니겠냐. 근데 이게 2020년도 역시 또 금액이 큽니다. 2020년도에 GS건설이 뭔 사건이 있었어요. 뭔 사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뭔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건 현금 흐름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도 안 맞다. 그러니까 앞서서 풍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GS 건설 그 대문에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을 그냥 대체를 했습니다. 왜냐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 미청구 공사 포함한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뭐지 다 썼으면 좋겠지만은 어, 그 스루포 손익과의 그 차이액은 검증이 됩니다. 검증이 돼요. 여기 보면은 갭이 그 720억이고 여기 쭉 있죠. 그게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해버리면은 그 차이액이 일치함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스루프 손익이 정확하다.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7,483억 원이 집행이 돼서 8.5%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직원 수가 11명 감소했는데 2021년도에 무려 900명을 삭감을 했어요. 해고를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벌써 2021년부터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건설업체들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. 어, 정권이 바뀐 것은 2022년도 초반이죠. 벌써 그 이제 건설 경기 끝난 거 아니냐. 직원들을 그 1,000명씩이나 1,000명 가까이 자르다니. 그 결과 그 2021년도에는 이 평균 임금이 한 1억 5천 정도는 매우 높은데 이것은 퇴직급여가 일부 좀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. 올해 1억 3,800만 원 2022년도가 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뭐 내려간 거로 되어 있지만은 뭐 사실 202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이 된 거죠. 지급 수수료라는 것이 3.9%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은 2020년에 비해서는 크게 내려갔어요. 근데 이제 2020년도만 보면은 0.04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. 내려가긴 내려간 겁니다. 그리고 스루픈율은 그 11.67%나 크게 그 하락을 했죠.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그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. 그 투명회계를 하더라도 입증을 하려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및 분양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. 건설자재가 일반적으로 그 상승하는 것은 그 상식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. 수주라는 게 광급공사도 있고 민간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은 이제 자기 직영 생산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텐데 이게 수주 및 분양가격이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이 그렇게
많지가 않습니다. 이 건설 자재 가격은 다 인상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, 어, 이것은 그 매출액에 대한 건데요. 이 건축 주택 부분의 매출액이 그 76% 정도니까 이게 그 건설회사 그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개별 그 GS건설은 8조 얼마였죠? 나머지 그 이 자회사들 매출액은 얼마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데이터들도 그 주석 내용에 그 이 개별 거로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텐데 왜 다 연결로 그 공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수주 잔액이 그 완성 공사액이 에,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 이게요. 그 22조 8천억이 완성 공사액이다. 기간이 없는 이런 수준 낮은 거를 계속 그 이 수주 건설 업체들이 해야 되겠느냐. 회계 기간이 들어간 완성 공사액은 매출액과 일치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. 아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계약 잔액은 그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. 회계 기간이 들어간 그런 식으로 그 표가 작성이 돼야 수준 높은 건설회사라고 물론 이거에 딱 그 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현대중공업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런데다가 잠수함 발주줘야 돼요. 핵잠수함도 우리도 좀 하자. 오커스 동맹에서 왜 우리는 핵잠수함 안 되냐? 나중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논리 도구로서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얘기하면은 if 만약 뭐뭐 하되면은 then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.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.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그러면 한다. 왜냐하면 원자력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그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그 앞서서 설명했듯이 좀 뭐 솔직히 그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그 판단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.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제가 그 찾아야 되는데 매출 비중이 76%이므로 분양 가격만이라도 필히 공개해야 한다. 분양 가격을 안 알려주고서 무슨 투명 기업이 랍시고 그 허겄느냐. 그러니까 GS건설도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대목에서 어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이 계약자산 무용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외국에 10년 정도 되는 거에 완성도 조건으로 한다면 회사 망하는 꼴 난리 나는 꼴을 보겠네요. 이런 쪼로 하는데 뭔가 그 회계를 아는 친구 같아요. 그래서 이 10년 공사라면 당연히 중간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거지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공품 성격인 이 미청구 공사를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과연 추천되는 거는 아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 수익을 안 잡으면 계속 적자가 나면 어떡하느냐.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점잖게 해줬어요. 1년만 한 전문 경영인이 1년만 적자 볼 생각을 해라. 그러면은 다음해부터 완성물이 또 나오지 않느냐. 그게 연속해서 생기는 거다 말이야. 1년만 손해볼 생각을 하면은 손익계산상 미천구 공사 없애도 된다. 응? 제공품도 있는데 건설 중인 계정이라고 GS 건설도 있는데
그리고 그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를 한다. 그게 한 5년 공사다. 그러면은 중도금 못 갔어요. 그럼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잡소? 뭔가 아는 친구예요.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미청구 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국제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도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인보이스가 청구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세금계산서 띄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청구서가 발행된 것은 매출 인식을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아. 답변이 없어요. 어, 좀 짜증나는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를 점잖게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댓글이라는 게 누구 공격해가지고 무슨 쾌감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그러는 건지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뭘 좀 안답시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인기 있는 글도 아니고 또 뭐 저는 점잖게 서로들 예의를 지키면서 사실 댓글이라는 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댓글을 달려면 나 뭐 하는 놈인데 라고 자기소개부터 해야지. 아무리 그 익명인 그 SNS 세상이라도 나는 그런 건 수용 못한다.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다 까발기고 있는데 너는 왜 안 까발기고 익명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냐. 속으로. 어떤 사람 작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그 61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유동산이 줄어든 거로 이해를 하시면. 근데 작년에는 한 8,098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. EAT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 5,777억 원의 현금 순이익이 돈을 벌었고 그것은 현금 수익률로 7%, 3.3% 감소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2,619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40.3%로 상승했습니다. 이자율이 2.6%로 올랐네요. 주주잉여 현금으로 1,103억 원의 이익 배당식으로 가져갔습니다. 1.3%. 역시 그 채권자들이 그 금리가 더 높죠. 지급이자가. 아마 이 주주들이 이 은행 금리만큼은 줘야 되지 않니? 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최종 9,674억 원의 그 현금이 잃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. CBR 날뭐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유출. CBR 날그 현금 버퍼율은 17.2%좀 내려갔습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264.5%로 11.2% 증가했습니다. 2022년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23년도 그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연간 매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채찍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어저께 변한 만큼 내일도 변할 거다라는 그 단순 사고 방식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감안해 가지고 구조 한 3,800억 원 할 거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수주 단건의 프로젝트 단건의 수주 계약건이 되면 뭐 930만 원짜리는 그냥 구조 3천억짜리를 하게 되면은 재고가 증가한다 그러면 한 3천억 남는 거로 돼 있는다. 그러면 더 욕심 안 내고 그냥 구조 3천억으로 끝내자. 근데 재고가 18% 감소한다 그러면은 3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876억으로 팍 떨어집니다. 이게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요거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패러다임을 스르프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비용도 10%더 줄인다.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그냥 유지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7조 8천억이면 됩니다. 그러나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볼 때는 10조 원가량이나 나와요. 이런 그 큰 갭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.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.
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업종이 틀리다고 해서 이 예측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르게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. 제 알고리즘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연구 중이고요.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좀 만들어 본 거지만은 이게 그 1, 4분기 분석했을 때 연간 매출 예측하고 그 갭이 뭐 줄어들 겁니다 아마.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. 제가 반기 거 했을 때 연간 매출액 예측, 그 다음에 3분기 매출했을 때 그 연간 매출액, 아주 그 기간이 좁아지니까 그 예측 갭도 실제 그 결산했을 때 갭도 줄어드는 거로 뭐 그 시간이 된다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대가가 있는 거라면은 그런 데이터들도 뽑아 가지고 그 데이터 정보 제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 10조 원대로 그 제안서를 냈는데 그럼 한 1조 원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봤는데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9조 3천억 원에 한다. 그러면은 925억 원뿐이 남질 않아요. 그러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포괄 그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 미천공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약자산 12.2%까지 그 공사를 좀 빨리 끝내보자. 빨리 끝내보자. 프로젝트별로 이 말하자면은 그 공기를 못 맞추면은 자재 변동은 안 나가더라도 무한정 비용이 증가할 겁니다. 그러면은 뭐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고정비 성격으로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. 이게 그 프로젝트의 맹점인데, 어쨌든 그러면은 그 이 10조 한 4천억 정도 하면은 3,82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. 이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70%짜리가 37%까지 팍 떨어졌습니다. 이해관계자 주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. 그런 거 탁 척보면합니다. 그러니까 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저보다 더 전문가들도 보는 방식이 다양하게 그 분석들을 하니까 뭐 어쨌든 그 실적과 주가는 다른 거다 하지만은 베이스는 그래도 경영 성과가 베이스로 깔린 다음에서 나머지 그 애널리스트들이 재무 회계적인 측면에서 그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허창수 씨 외 특별 관계인들 걸 다 합치면 20 몇 프로가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허창수 씨 지분율보다 국민연금공단이 더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려 26.67%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. 그 네이버 검색에서는 검색이 아니고 네이버 그 이 증권 그이 데이터에서는 모건 스탠리 이름만 나와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. 이게 뭐 한 군데 회사는 아니죠. 하지만은 대부분 영미 그 자본들이 그 영미라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영국과 미국의 자본을 영미라고 부릅니다. 이름이 이쁘죠? 우리나라 저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뭐죠? 그 이 동그란 공 던져가지고 영미야 뭐 이러면서 그 영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 영미 그 지금 일 잘하잖아요. 자, 농담이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